저는 올해 68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참 성격 좋은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참는 법만 배운 여자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말씀이 없어서 좋아요. 웃으면서 하는 그 말이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집살이 시켰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거든요. 착한 시어머니, 간섭 안 하는 시어머니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게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들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무심함도 참았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도 참았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보인 실망한 표정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 보니 참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렸죠. 아들 결혼식 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작은 게 좋아. 둘이 벌어서 천천히 해. 젊은이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멋진 거야.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남기고 간 전셋돈 2천만 원을 이미 아들 통장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했고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내 짐을 덜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나자 며느리는 점점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색을 드러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어머님 요즘은 노인도 자기 삶을 사셔야죠.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방은 그냥 작은 게 낫죠. 큰 방은 저희가 써야 하니까요. 말은 항상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같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저 존재만 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손주 아침을 챙겼습니다. 우유를 데우고 시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딸기도 닦아서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을 싸거나 볶음밥을 만들거나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널었습니다. 손주 옷은 따로 손빨래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세탁기 돌리면 옷이 상한다고 했거든요. 오후에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소리가 시끄럽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손주가 공부할 때 방해된다고 했습니다. 겨우 5살인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여보 어머니는 그냥 요양원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지 반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을 대비해야지. 전문가들이 케어하는 게 나을 거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말이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진짜로 깨닫게 될 줄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잘해야 하나? 아니면 정말 제가 짐이 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릴까봐.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모든 걸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제 수저는 자꾸 늦게 놓였습니다. 가족들이 다 앉아서 먹기 시작할 때쯤 제 수저가 놓였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깜빡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으면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 버릇 나빠져요. 할머니한테만 가면 안 돼요. 아직 5살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할머니 무릎이 그렇게 더러운 것처럼 말하더군요. 손주는 영문도 모른 채 제 무릎에서 내려갔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요. 어머님 기름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대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게 더 건강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엄마 요즘 민감해서 그래 이해해줘.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감하다는 게 며느리를 가리키는 건지 저를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애한테 옮을까 봐요. 당연한 말 같지만 제게는 상처였습니다. 마치 제가 병균 덩어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저는 애 데리러 가야 해서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차를 태워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그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 회의라며 거실에 불러 모으더니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팸플릿이었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고급스러운 자료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요양원 상담 자료예요.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하듯이 말이죠. 감정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만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실버타운 요양보호사 월 이용료 200만원. 그런 단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200만원. 제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거긴 시설도 좋고 전문가들이 다 봐줘.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라는 단어가 참 묘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팸플릿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물리치료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며느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친구도 사귀실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짐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고집센 노인네처럼 취급하더군요. 엄마,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케어하는 게 더 안전하잖아. 만약 집에서 넘어지거나 하면 어떡해? 그 말을 들으니 우습더군요. 제가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넘어지면 책임져야 하는 게 귀찮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한 조각. 냉장고에 반찬이 많았지만 꺼내 먹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가 까르르 웃고 며느리가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어머니도 가족도 아닌 관리 대상이라는 걸, 불편하면 치워야 하는 짐이라는 걸, 68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으로 전락했다는 걸 말입니다. 며느리는 제 통장을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왠지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제 도장도 가져갔습니다. 중요한 서류에 쓸 일이 있다며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돌려준다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아, 깜빡했네요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들 통장에 들어있는 돈, 집 명의 모두 제가 준 거니까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고 제가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이 결혼하고 집을 얻었습니다. 이 집도 원래는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집이었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 명의가 됐죠. 아들 결혼하면서 아들 명의로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원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면 나중에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정도 희생은 해야지. 아들이 어느 날 무심코 한 말입니다. 친구들과 술 마신 날이었나 봅니다. 전화 통화 중에 저에게 한 말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한 말이었는데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인데 뭐 그 정도 희생. 그게 저의 평생이었습니다. 그날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실처럼 가느다란 것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적고 그날 있었던 말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양원 이야기 나온 날, 제 통장을 며느리가 관리하기 시작한 날, 제 도장을 가져간 날, 제 방에 놓인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날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 날입니다. 어머님 명의는 이제 의미 없잖아요. 이미 아들 명의로 다 바꿨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전보다 말이 없어졌고 전보다 순종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드디어 체념한 줄 알았을 겁니다. 늙은 여자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인 줄 알았겠죠. 며느리는 더 당당해졌고 아들은 더 무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는 내가 월급 관리할게. 어머님 생활비도 내가 드릴게. 적당히. 적당히라는 말이 참 무섭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걸, 참는 사람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은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갔습니다. 인터넷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젊은 자원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사용법, 검색하는 법, 이메일 보내는 법 하나하나 공책에 적으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증여와 차용의 차이를 알려줬습니다. 명예 이전과 실제 소유권의 차이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증거를 모으라고, 녹음을 하고 기록을 남기라고. 저는 그날부터 핸드폰 녹음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 아들이 하는 말을 녹음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핸드폰 녹음 기능을 쓸 줄 안다는 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노트는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녹음 파일도 수십 개가 모였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유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연금에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상담비를 냈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승산이 있다고. 집 명의는 되찾을 수 있다고. 통장에 넣어준 돈도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요양원 강요는 명백한 노인 학대라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내용 증명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정확한 타이밍에 사용하고 싶다고. 며느리는 요양원 계약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였습니다. 입소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달 초였습니다. 한 달 뒤면 저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겁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숨은 냉정함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귀찮은 일이 정리됐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다음 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고 있었겠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보자. 제가 준비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내용 증명, 공증 서류, 녹취록 4본,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명함.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더니 눈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통장에 넣어준 돈, 그건 증여가 아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위탁 관리한 거야. 변호사가 확인해줬어. 그리고 요양원 강요는 명백한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구나. 며느리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학대했다고요? 처음으로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손했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얘기 끝났다. 3달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 녹음을 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배우고 이메일 쓰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는 동안 말입니다. 여기 녹음 파일도 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하는 것, 아들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말 모두 녹음돼 있다. 며느리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소유권 반환 청구서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거다. 이제 돌려받는다. 남편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제 명의가 됐고 아들 결혼하면서 아들 명의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실제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특히 명예 이전 당시 제대로 된 합의나 증여 계약서가 없었다면 더욱 그렇다고.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손주는 분위기를 느꼈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안아들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잘못했어. 진짜로 잘못했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우는 모습에 당장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그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참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야. 약한 사람도 아니고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니라고. 너희들이 착각한 거야. 조용한 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야. 며느리는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어머님도 손해예요. 가족끼리 이러시려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존엄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주변 시선보다 제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해는 내가 감수한다. 하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는 않을 거다. 이 집에서 나가겠다. 며느리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나가시면 어디 가실 건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근처에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 될 곳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자리도 알아봤습니다.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용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간단한 집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의 시계, 결혼 반지와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그게 전부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불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쉴 수 있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저분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소리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제가 좋아하는 믹스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그게 몸에 안 좋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겁니다. 근처 슈퍼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생활 패턴이 잡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요즘은 로맨스 소설을 읽습니다. 68배 로맨스 소설이라니 우스운 일이지만 재미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도 시작했습니다. 주 3번 오전에만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월급 날에는 제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더군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차를 마십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거래요. 그 말이 참 좋더군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통지서만 보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미안해. 엄마 한 번만 만나자.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작은 손, 맑은 눈동자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돌아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걸. 그래서 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참는 겁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우연히 아들을 봤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손주는 영문도 모르고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합의를 보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집 명의는 돌려받고 그동안 들어간 생활비는 정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다 뺏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몫을 찾겠다는 겁니다. 한 달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집 명의는 다시 제 명의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돈은 반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서명을 하고 나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십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믹스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십니다. 창밖을 보면 작은 공원이 보입니다. 오후에는 그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복지관 식당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저를 좋아하십니다. 성실하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떱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빵을 잘 만듭니다. 가끔 나눠주십니다. 박 할머니는 뜨개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목도리를 뜨고 있습니다. 손주줄 목도리입니다. 언젠가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은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가족을 저버린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저를 먼저 저버린 건 그들이라고. 저는 그저 제 존엄을 지켰을 뿐이라고. 며칠 전에는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원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아들이 울었습니다.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손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이제 초등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제 사진을 보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대요. 엄마를 찾아뵙고 싶어 하는데 아직 용기가 안 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해야 할까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해질 뿐입니다. 말이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순하다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참는다고 영원히 참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걸 그들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무 말 없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걸 보고 듣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참고 있던 사람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마지막 한수를 두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선택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건 폭력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제 공간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제 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은 이제 제 것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요양원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차가운 시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겠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잃고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굴복하지 않기로, 존엄을 지키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외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 노트에는 새로운 기록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본 예쁜 꽃 이야기,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 이야기,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는 이야기, 복지관에서 받은 칭찬, 이웃 할머니가 나눠준 빵, 슬픔과 분노가 아니라 작은 행복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때는 이 노트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말해줄 겁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한수를 둘 때 당신은 그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저는 68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겁니다. 내년에는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복지관에서 단체 여행을 간답니다. 제주도에 간다고 합니다. 평생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줄 목도리도 거의 다 뜨고 있습니다. 빨간색 목도리입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언젠가 줄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이 목도리를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할지, 다시 가족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갈지, 그건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가족이든 아니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지키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조용히 참고 살아온 68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작은 원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